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제2항 행위 능력이 나오죠. 총설해가지고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와요. 민법상 능력에서 1. 권리 능력. 무슨 뜻이었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고요. 2번 의사 능력.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하고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예요. 근데 민법에 규정이 없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고요. 제가 저번 강의 때 이런 말씀드렸죠. 뭐 만취자나 유아 이런 사람들은 애매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사람이 누구냐면 수면 중인 자, 자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거나 문제를 푸실 때 의사 무능력자라고 나오면 잠자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시고 문제를 보시고 책을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해결되니까 그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책임 능력 해가지고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 능력. 다시 말하면 자기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의사 능력과 똑같은 능력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법률 행위에서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 능력인데, 그게 어디로 가면요? 불법 행위로 가게 되면 책임 능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무효인 것처럼 책임 무능력자 행위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뭘 지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논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냥 넘겨보시면 행위 능력이란 말이 나오는데, 행위 능력은 뭐냐면 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완전하게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2번 제한 능력자 제도 해가지고 1번과 2번이죠.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의사 무능력자, 유아니, 만취자니, 정신병자니 이런 것들은 개념적으로 애매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민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우리가 그런 것을 뭐라 그래요? 제한 능력자라고 한다. 이게 뭐예요? 의의와 취지인 거죠. 3번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인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예를 들어서 5살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5살이니까 아직 19살이 안 됐으니까 갑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가만 생각을 해보면 5살 먹은 꼬마라면 일반적으로 뭐라 평가될 수 있어요? 의사 무능력자로 평가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갑은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5살 꼬마가 매매 계약했다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취소권도 생기고 무효의 사유도 생기는 경우에는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입니다. 은근히 잘 나오는 개념이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또 뭐예요? 미성년자가 만취 상태에서 법률 행위를 했다면 미성년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고, 만취 상태에서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아무거나 선택해서 행사하면 되겠죠. 이런 취지죠.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2번 제한 능력자가 나오죠. 일단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니까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데, 일단 개정된 사항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뭐 조문만 정확하게 내용만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되고 뭐 깊이 있게 할 부분은 아니에요. 일단 1번 미성년자, 작년에 개정됐는데 몇 살까지죠? 19세 미만의 자. 다시 말하면 사조로 보시면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따라서 19살까지는 뭐예요? 미성년자고
18살까지는 뭐예요? 미성년자고 19살부터 뭐가 돼요? 성년자가 되는 거죠. 그죠? 한 살 깎았고. 그래서 뭐 올해도 시험에 나왔지만 뭐 내년에도 또 나올 수 있어요. 20살이 아니라 몇 살이에요? 19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일본에서 성년 의제 제도가 나오는데 자, 이런 얘기죠. 19살이 돼야 성년자가 되니까 18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인 거죠. 근데 이 18세 미만의 자가 만약에 혼인을 하게 되면 결혼하는 순간 이 사람을 성년으로 취급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성년 의제 제도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결혼해야 어른이 된다 또는 결혼하면 어른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아직 나이가 19살이 안 됐다 하더라도 혼인하면 뭐 하는 것으로요? 성년으로 보겠다는 거죠. 자, 주의할 점이 나오는데 첫째, 1번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주죠. 이때 혼인은 법률 혼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다 그래서 성년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혼인신고까지 해야 성년으로 의제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 성년 의제 제도는 민법의 영역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법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혼인했다 그래서 선거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미성년자는 편의점에서 담배 못 사죠. 그죠? 그것도 민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결혼했다는 이유로 성년이 의제가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담배를 못 산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인했다는 이유로 성년으로 의제되는 것은 어느 법이요? 민법의 영역에서만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후과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성년이 됐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친권자의 친권이나 후견인의 후견권은 뭐가 되겠어요? 소멸이 되겠죠. 또 만약에 혼인했으니까 뭐 날 수도 있어요? 아이를 낳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친권도 누가요? 엄마, 아빠, 미성년자인 엄마, 아빠가 행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4번인데 이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혼인했다가 이혼했어요. 또는 혼인이 취소가 됐어요. 그랬을 때 다시 미성년자로 돌아가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한번 혼인했다는 이유로 성년으로 의제되면 나중에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로 복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밌죠, 그죠? 제가 한 번은 그래서 도대체 진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가 한번 통계를 찾아보니까 2012년 통계인데요. 미성년자인데 이혼하거나 사별한 쌍, 이 5천 쌍이래요. 5천 쌍. 그러면 쌍이니까 몇 명이요? 10,000명이죠. 그러니까 이혼하거나 사별한 쌍만 5천 쌍 10,000명이니까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의외로 미성년자 상태에서 혼인하는 분도 아직도 만나보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 이제 2번. 미성년자 행위 능력의 원칙 해가지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했다면 그 얘기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구체적인 것도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동의 취소. 자,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법정 대리인이 해라라고 동의해 줄 수도 있고요. 동의를 또다시 뭐 할 수는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를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첫째, 여기서 취소는 진정한 의미의 취소가 아니라 철회로 해석된다는 거. 왜 그런지 우리가 취소 공부할 때 공부하시면 아시게 되고요. 두 번째,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만 할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 가지고 네가 아파트 팔아라 라고 동의를 해줬거든요. 동의를 해준 후에 아파트를 판 후에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팔기 전에만 동의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겨보시면 3번 해가지고
자,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하려면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꼭 그러느냐? 아니다.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들이겠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동의 없어도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얘는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삼촌이 미성년자인 조카에다가 용돈하라고 5만 원을 줬어요. 이때 미성년자가 뭐 받을 필요는 없어요? 동의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증여를 받는다, 5만 원을 받는 것은 권리만을 얻는 행위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친권자가 그 행위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관련 판례가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갑과 을이 부부인데 갑과 을 사이에 A라는 아이가 있고 이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아무런 부양을 안 해줘요. 그래서 A가 아버지에게 나 좀 케어해 주십시오. 부양을 해달라고 부양을 청구하고자 할 때 요거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 거죠. 부양을 청구하면 돈을 받죠. 이것도 권리만을 얻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부모 등이 행하는 부양 청구권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례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판례 밑에 좀 주의할 점이 나오는데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은 매매계약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아니니까요. 니은번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상속을 받으면 권리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채무, 의무도 넘어오니까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디귿번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은 단독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부담부 증여는 권리만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니을번 주의하실 사항이죠. 채무의 변제 수령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런 문제죠. 지금 갑이 채무자고요. 을이 갑에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려줘 가지고 1,000만 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요. 현재 을은 뭐죠? 미성년자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을에게 돈을 변제하면 을에게 돈이 생긴다는 점, 1,000만 원이 생긴다는 점은 좋은 점이지만 돈을 변제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을의 채권이 뭐가 되냐면 소멸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만을 얻는 거라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데 돈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사적 효과로서 무엇도 소멸하게 되어 권리도 소멸하게 되니까 채권의 변제를 수령하는 행위도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하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건 뭘 생각하면 쉽냐면요. 용돈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이번 달 용돈 20만 원이다 라고 줬다면 20만 원 범위 내에서는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스케이크 사 먹고 싶으면 사 먹는 것이고 오락하고 싶으면 오락하는 것이고 일일이 그 행위에 대해서 뭐 받을 필요는 없어요.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은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용도를 정하는 경우. 야, 이 돈 가지고 학용품 사라. 라고 돈을 줬는데 얘가 학용품을 산 게 아니라 오락기를 구입했으면 어떡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도의 위반에서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돈을 주면서 등록금으로 줬던 이놈이 술 처먹었다. 그것도 뭐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도가 지정됐더라도 용도에 위반된 사용이라 하더라도 독자조를 것이 가능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가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영업이 허락됐다면 그 허락된 영업의 범위에서는 독자적으로 행위라는 것이 가능하고요. 일일이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일단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무조건 만 나이입니다. 만. 따라서 19살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만 19살이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미성년자가 늙었어요. 자, 우리가 만 나이를 계산할 때 생일이 안 지났으면 몇 살을 깎죠? 2살을 깎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월 달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아직 생일이 안 지났다면 2살을 깎기 때문에 20살 먹었더라도 몇 살이에요? 18살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20살 되면 성년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만 나이로 한다면 미성년자가 19이 아니라 18로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한 살밖에 안 깎아가지고 아직도 뭐죠? 19살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얘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20살인데 아직 생일이 안 지났다면 뭐예요? 미성년자인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맨날 집에서 굴러다니고 놀고 엄마랑 맨날 싸워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자식아, 그렇게 노느니 너 나가서 치킨집이라도 한번 해봐라 라고 영업이 허락이 됐다면 요 치킨집의 영업과 관련된 행위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요? 가능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1번 영업의 의미가 뭐냐?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직업과 구별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2번 종류가 특정돼야 됩니다. 뭐 치킨집을 해라. 뭘 해라. 이렇게 돼야 되지. 네가 알아서 나가서 돈 벌어라. 이건 뭐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3번 허락의 방식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아버지가 치킨집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싸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일단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업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러시앤캐시에다 전화해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가지고 이제 가게자리 알아보겠죠. 그래서 건물주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또 임대차 계약을 하면 끝나나요? 아니죠. 인테리어 업자하고 만나가지고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한 거죠. 자,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이제 가게 준비는 다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요? 직원들을 어떻게 해요? 고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닭을 어떻게 해요? 매입하겠죠. 닭을 매입해가지고 6번째 요 닭을 튀겨서 뭐죠? 판매를 한다. 뭐 이렇게 되나 얘기죠? 이렇게 나눠보면. 자, 여기서 일단 치킨집 하라 그랬으니까 닭을 매입하고 튀겨서 파는 것은 당연히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왠지 대출은 안 될 것 같고 왠지 임대차 계약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독자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 기억해 두시면 뭐죠? 헷갈려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4번 성년자와 동일한 행인 능력을 갖는다. 밑으로부터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허락받은 특정 영업을 하는데 직접 뿐만 아니라 간접으로 필요한 일체 행위를 말하므로 영업을 위한 자금의 차용, 점포의 구입, 점원의 채용 등 영업에 관한 일체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소송 능력도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117조에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도 중요한 논점인데 대리에서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번 유언행위, 다시 말하면 만 17세 이르렀다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유언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밥원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옵니까? 무한 책임사원의 자격에서 한 행위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용어를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이제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 건데, 회사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총 4가지가 있어요. 첫째, 한명회사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합자회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한회사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 가장 흔한 회사죠. 주식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총 4가지 회사가 있고요. 의의를 말씀드리면 한명회사란 뭐냐면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를 한명회사라고 합니다. 합자회사는 뭐냐면요, 무한 책임 사원뿐만 아니라 유한 책임 사원도 함께 있는 회사를 합자회사라고 합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개념은 같아요. 자본금에만 차이가 있는데 뭘 말하냐면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뭔 소리냐? 한번 생각해 보죠. 갑과 을이 돈을 내 가지고요, 함께 슈퍼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슈퍼가 잘 되면 좋은데 슈퍼가 망하면 갑과 을은 책임을 져야죠. 어느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끝까지. 무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속된 말로 하면 장사다 망하면 빤스까지 다 벗어줘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잖아요. 만약에 이분들이 회사를 만들었다면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한명회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갑과 을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자금이 부족해가지고요, 선배 병한테 전화해서 형,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십시오 라고 해서 병이 슈퍼에 투자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이런 상태에서 망하게 되면 갑과 을은 빤스까지 다 벗어줘야 되니까 뭐예요? 무한 책임 사원인 거고요. 투자한 병은 5천만 원까지만 책임지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투자한 돈만 날리면 되는 거죠. 따라서 병에게는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유한 책임 사원이 되고요. 이것이 만약에 회사라면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이 함께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합자 회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뭘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회사. 제가요, 삼성전자 주식을 1,000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망하면 저는 투자된 돈만 날리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 개인 재산으로서 삼성전자 망한 것에 대해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책임질 필요는 없으니까 삼성전자 같은 주식회사 등은 무엇만으로요? 유한 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우리 조심할 것은 뭐냐면 사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자꾸 뭘 생각하시냐면 종업원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민법에서 사원이 나오면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말한다는 점이고요. 우리가 주식회사의 구성원, 유한 책임사원이 뭐예요?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사원하면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주주가 떠올라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사원총회 하면 노조 집회가 떠오르면 안 되고요, 주주총회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한번 규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무한 책임 사원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슈퍼하는 사람들.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는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은 뭐예요? 영업을 허락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에서는 영업에 허락이 있으면 그 허락된 영업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것을 받아가지고 상법에서는 한명회사 같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이 허락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조금 바뀐 것이 그 내용은 뭐죠?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임금 청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청구는 친권자 같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서 청구할 수가 없고요. 4번 근로계약 체결도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근로계약도 친권자 같은 법정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요 4번과 4번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일단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 과거 유럽에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분업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은 일을 나눠서 하니까 단순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찰리 채플린 영화 보면은 모던 타임인가 보면은 계속 뭐죠? 나사만 줍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은 숙련공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에 의자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한 사람이 모든 과정을 다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장인이 필요하고 숙련공이 필요했는데 산업혁명을 통해서 분업화가 이루어지니까 일부만 만들 줄 알면 되니까 굳이 숙련공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공장에서 일하던 어른들은 다 잘립니다. 그리고 공장주들이 누구를 고용하게 되냐면 4살, 5살, 6살 먹은 꼬마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왜요? 임금이 싸고요. 어차피 단순 작업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마 아빠는 집에서 애만 낳아요. 애만 이빨 나가지고 그 아이들을 어디다가요? 공장에 취업을 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엄마 아빠는 집에서 편히 아이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뭐예요? 편하게 먹고 사는 일들이 막 유럽에서 막 만연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근로계약은 엄마 아빠가 못하게 막아놨어요. 친권자가 못하고요. 누가요? 미성년자 본인이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임금 청구도 엄마 아빠 친권자가 못하게 막아놨고요. 임금 청구는 누구만요? 아이들 미성년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을 뭐죠? 학교를 보내는 이런 열성적인 교육료를 가지는 민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유 때문에 친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건 좀 의미가 없고요. 최근 들어서는 알바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알바를 못 받는 아이들이 많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모들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현재 법체계에서는 임금 청구나 근로계약은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올해 시험 문제 기본 예제가 나와요. 한번 풀어볼까요?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담 없는 증여를 받을 수 있다. 맞죠?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성년의제는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혼인했다는 이유로 성년자가 되는 것은 어느 법 영역 안에서요? 민법 영역 안에서요.
선거권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답이는 맞아보고요. 4번 자신의 노무 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에 관련된 소송에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맞죠?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임금 청구와 근로계약은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된의 동의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 민법상 모든 의사표시는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답은 뭐죠? 3번이요. 자, 몇 살 되면 성년자가 되는 거죠? 19살이 되면요. 따라서 3번 1994년 9월 10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는 언제 성년자가 되냐면 19년이 지난 2013년에 성년자가 되는 겁니다. 9월 9일. 따라서 2014년 9월 9일에 성년자가 된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아주 쉽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은요, 참 재밌는 것은 알면서도 틀리는 것만 주의한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는 시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